내 인생에 다시 봄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무슨 로맨스냐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지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7년 나는 그저 두 아들의 엄마이자 세 손주의 할머니 역할에 충실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남편의 영정 사진에 인사를 하고 허전한 빈자리는 밀려드는 집안일과 봉사활동으로 채웠습니다. 내 이름 썩자 대신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로 불리는 삶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내 안의 여자라는 존재는 이미 오래전에 소멸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봄날이 기어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평생 가장 멀리했을 것 같은 클래식 기타 동호회에서 말입니다. 사실 기타는 핑계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늘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침묵과 적막을 깨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태수 씨, 저와는 1살 차이로 정년퇴직 후 취미 생활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타 줄을 튕기는 자세가 어색한 저에게 친절하게 코드를 가르쳐주는 선배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나이보다 젊어 보였고 기타를 칠 때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잊고 지냈던 어떤 열정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태수 씨는 넉넉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늘 제 도시락 반찬이 짜다며 굴이 맑은 국물을 챙겨주고 제가 버스를 놓칠까봐 저와 같은 방향이라며 한 정거장이라도 더 같이 걸어주었습니다. 별것 아닌 작은 배려들이었지만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 제 마음에 굳게 닫혔던 창문을 살며시 열어젖혔습니다. 제가 손을 떨며 F코드를 겨우 잡았을 때 그는 제 손등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잘하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7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체온과 떨림이 제 가슴에 낯선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동호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한적한 시골길을 드라이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가 살아온 세월의 굴곡과 깊이가 느껴져서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존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누구 엄마가 아닌 민자 씨라고 불러주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던지 저는 그 호칭 하나의 어린아이처럼 설레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정을 넘어 저는 태수 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럽고 사치스럽게 느껴졌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꾸만 태수 씨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문자가 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비밀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남편과 사별 후 오로지 제 힘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영원한 우상이었고 저는 그 우상을 지킨 정숙한 어머니이자 희생의 표상이었습니다. 제 아들들은 제가 평생 홀로 외롭게 살며 그들의 뒷바라지에 헌신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엄마에게도 남자가 생겼다고 고백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둘째 아들 민규는 특히 예민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동호회 모임 때문에 저녁 식사 약속을 미루자 그는 얼굴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엄마는 이제 우리 가족보다 취미 생활이 더 중요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 삶의 중심이 오직 자신들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태수 씨와의 관계를 털어놓는다면 그들은 아마 저를 배신자처럼 여길 것입니다. 혹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아직도 상복을 입은 채 영정을 지키고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태수 씨는 저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는 제게도 용기를 내라고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민자 씨, 우리가 죄짓는 것도 아닌데 왜 숨겨야 합니까? 우리가 외로움을 이겨내고 서로에게 위안을 얻으며 살겠다는 건데 아이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겁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았지만 저는 제 머리보다 제 가슴을 짓누르는 아들들의 그림자가 더 무서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헌신적인 어머니라는 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까 두려웠습니다. 며칠 전에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태수 씨와 근교의 작은 미술관에서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앉아 진령 노을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행복에 겨워 웃고 있었는데 옆 차선에서 제 큰 며느리 수정이 운전하는 차가 쓱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수정이는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태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손을 꼭 잡았지만 저는 너무 놀라서 온몸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행복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폭로가 가져올 파장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태수 씨에게 당분간 동호회 모임 외에는 만나지 말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태수 씨는 제 결정을 이해해 주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제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비겁한 어머니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태수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 폭풍 같은 감정을 어떻게 가족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그들이 이 관계를 인정하고 포용하도록 만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저는 이 무거운 숙제를 안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황혼의 사랑이 제게 준 것은 기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견딜 수 없는 고독과 갈등,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시험대에 올리는 잔인한 딜레마였습니다. 나는 지금 이 딜레마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태수 씨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난 뒤 제 삶은 다시 7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의 고독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단절된 연락망은 제 손안의 스마트폰을 무거운 벽돌처럼 만들었고 기타 동호회에 나가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자 텅 빈 방 안에서 저는 스스로를 징벌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외로움을 벗어나고자 시작했던 관계인데 이제는 그 관계를 숨기기 위해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잠수해 버린 꼴이었습니다. 태수 씨의 눈빛에 서려 있던 실망감은 제 양심을 갉아먹는 독버섯처럼 매일 밤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저는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에게 더 헌신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집에 가서 손주들 반찬을 12가지나 만들고 둘째 아들이 낡은 베란다 타일을 갈아주는 일까지 자처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저를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특히 민규는 이제야 엄마가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며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만족스러운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라는 날카로운 송곳이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두려워 가족들에게 봉사라는 이름의 위장수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 수정이의 태도가 저를 가장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운전 중 저를 보지 못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수정이는 평소보다 저를 대하는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기타 동호회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이제는 꼭 집어서 태수 씨의 존재를 묻지도 않으면서 시어머니의 취미 생활에 과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기타 동호회의 아주머니 말고 남자분들도 많다면서요. 혹시 거기서 같이 다니는 분이라도 있으세요? 수정이는 설거지를 하는 제 뒤통수에 대고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식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제 노련한 연기력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웬 똥딴지 같은 소리냐. 내가 나이가 몇인데 늙은이들끼리 치매 예방이나 하는 거지 하며 웃어 넘겼지만 수정이의 눈빛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심장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정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날 노을 지는 차 안에서 제가 태수 씨와 손을 잡고 행복해하던 모습을 분명히 본 것입니다. 며느리의 의심은 곧바로 큰아들 재호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재호는 어느 날 저녁 저를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요즘 기타 모임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 특별한 사람이라도 만나는 건 아니시죠? 재호는 돌려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림자를 읽었을 때 저는 엄청난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 아버지를 기리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겨우 한 남자를 만났다는 의심만으로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하지만 그 분노는 속으로 삭여야 하는 비겁한 분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오래된 친구인 선영이가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영이는 남편 없이 평생을 홀로 산 친구로 시니어 연애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시니어 연애는 자식들에게 집만 지우는 철없는 행동이며 결국 돈 문제나 남는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선영이의 말은 주변 어른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제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영이에게 태수 씨 이야기를 꺼내기는커녕 기타 동호회에 나가는 횟수조차 거짓으로 줄여서 말해야 했습니다. 친구마저 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심판하는 감시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무게를 견디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기타를 친 지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집에 홀로 있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쑥 인절미를 들고 다른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자 씨, 오늘이 민자 씨 기타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자축하러 왔습니다. 그는 제 결정을 존중했지만 이 중요한 날만은 축하해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기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때 큰아들이나 며느리가 들이닥치기라도 한다면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황급히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는 잠시 어색하게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함께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제게 화분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민자 씨, 이걸 보십시오. 민자 씨처럼 잘 꺾이지 않는 선인장입니다. 우리 사랑도 그렇습니다. 잠깐 덮어두고 숨길 수는 있겠지만 뿌리째 뽑아내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다시 꽃을 피울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지로 억눌렀던 제 감정의 둑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고 태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 속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외로웠고 이 사랑을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선, 자식들의 기대, 며느리의 의심,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잠시 동안의 행복한 도피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수 씨에게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곧 더 큰 현실의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태수 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특히 며느리 수정이의 의심을 잠재우고 동시에 태수 씨와의 관계를 지켜야 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황혼의 불꽃이 결국 저와
제 자식들 간의 관계를 완전히 태워버릴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계기가 될지 저는 이제 그 잔인한 시험대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저에게 삶의 활력을 주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 최대의 오해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를 돌려보낸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선인장이 창가에서 묵묵히 서 있는 것을 보며 저도 더 이상 외풍에 꺾이는 갈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헌신이라는 이름의 위장술로 자식들을 속이고 나 자신을 고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언제 어떻게 터뜨릴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황홀의 사랑을 지키려면 평생을 어머니와 며느리로만 살아온 저의 인생의 혁명이 필요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전략은 자식들의 심리적 방어선을 서서히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남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늘 헌신적인 남편이자 자상한 아버지였던 그의 장점을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으며 저와도 갈등이 있었다는 미세한 텀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은퇴 후 저와 함께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 취미를 함께해 주지 못해 얼마나 아쉬워했는지를 자식들에게 흘렸습니다. 기타 동호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습니다. 재호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 기타 동호회에 먼저 나가자고 했을 거다. 내가 지금이라도 그의 목까지 대신하고 있는 거다.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를 들먹여 취미 생활의 정당성을 확보하자. 그들의 경계심은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대는 역시 며느리 수정이었습니다. 수정이는 노골적인 질문 대신 교묘하게 저의 미래를 걱정하는 척하며 상황을 떠보았습니다. 어느 날 수정이는 제게 노후 자금과 재산 정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생길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도 나름 노후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가 쓰셔야죠.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분이 생겨서 재산 문제가 복잡해지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저희 재호 씨 마음고생 심할까 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정이의 말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지만 저는 그 이면에 깔린 날카로운 불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제가 혹시라도 태수 씨에게 재산을 떼어줄까 봐 미리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로 수정이의 걱정을 잠재웠습니다. 예, 내 시어머니가 그렇게 팔푼인 줄. 아니 평생 모은 재산을 눈먼 남자에게 덥석 줄 리 있겠니? 태수 씨는 내게 돈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저 외로운 말년에 말동무나 되는 고마운 친구지. 저는 태수 씨와의 관계를 외로운 친구 선에서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수정이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오랜 친구 선영이가 결정적인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선영이는 제가 태수 씨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시장에서 태수 씨와 저를 마주쳤습니다. 제가 태수 씨와 팔짱을 끼고 걷는 것을 본 선영이는 마치 범죄 현장을 덮친 형사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자야, 이게 대체 무슨 꼴이니? 남의 눈이 무서워서 어쩌려고 그래 돌아가신 내 서방 얼굴에 먹칠을 할 작정이야. 선영이의 격앙된 목소리는 시장 바닥을 울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수 씨는 당황했지만 저를 감싸 안으며 선영이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인 남녀입니다. 민자 씨의 개인적인 생활을 친구분이 이래라 저래라 하실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씨의 단호한 태도에 선영이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너희 둘 다 정말 철이 없구나. 나이 먹고 주책이야. 선영이의 독설은 저를 향한 세상의 비난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이는 저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가장 의지했던 친구에게서마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극심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 때문에 제 행복을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을요. 선영이의 비난은 오히려 제가 태수 씨와의 관계를 지켜야 할 명분을 주었습니다. 저는 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 씨, 우리 이번 주말에 딱 하루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저는 이제 숨어 다니는 것이 지겹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기쁜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태수 씨의 고향 근처에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저희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식들의 허락이나 눈치를 보지 않는 완벽한 일탈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기 직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재호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가요? 급한 일 좀 생겼어요. 수정이가 갑자기 장염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와서 애들 좀 봐줘야 할 것 같아요. 재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평소처럼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톤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지금 이 문을 나서면 아이들과 며느리를 외면하는 비정한 엄마가 됩니다. 평생 쌓아온 제 이미지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다시 영원한 헌신의 감옥에 갇힐 것만 같았습니다. 태수 씨는 지금쯤 이미 출발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재호야, 미안하다. 오늘은 안 되겠다. 엄마도 갑자기 볼 일이 생겼어. 오늘 하루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봐라.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7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과 낯선 열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고 태수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자식들의 보호막이 아닌 제 자신의 황혼이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폭풍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와의 짧은 일탈은 제게 새로운 용기와 함께 현실의 무게를 짊어질 힘을 주었습니다. 시골 펜션에서의 하룻밤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주도권을 제가 다시 지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아들. 재호에게 거절 전화를 걸었던 그 순간의 떨림은 이제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저를 기다리는 것은 폭풍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큰아들 재호와 며느리 수정이 그리고 둘째 아들 민규까지 세 사람이 차가운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법정 같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수정이는 장염으로 아픈 와중에도 저희 거절에 분노했고 그 분노는 시어머니의 행방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 갔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재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규는 아예 입을 다문 채 저를 비난하는 눈빛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수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주말에 드셨던 음식은 뭐였냐고 누구랑 갔는지 정확히 말해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마치 제가 불륜을 저지른 범죄자라도 되는 양 치조하는 듯한 태도에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사람이니 내가 평생을 너희 아버지와 너희들 뒷바라지에 바쳤으면 이 늙은 엄마가 단 하루 외로움을 달래러 떠난 것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쳐야겠니?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평생 자식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수정이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 기타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랑 같이 있었죠. 제가 몇 주 전에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가 그 남자 차 조수석에 앉아 손잡고 웃는 걸 똑똑히 봤어요. 수정이의 폭로는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재호와 민규는 경악하며 수정이에게 그게 정말이냐고 되물었고 수정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되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규는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예요. 평생 헌신한 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들의 비난은 오로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존재와 저의 헌신이라는 과거의 이미지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외로움이나 행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 앞에서 더 이상 비굴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다. 그분은 태수씨고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너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거다. 내가 밥을 먹다가 눈물을 흘리고 잠을 자다가도 혼자 깨어났을 때. 너희 중 누가 내 손 한번 잡아줬니? 너희는 나를 엄마가 아니라 너희의 완벽한 가정의 일부로만 생각했잖아. 이 폭로의 순간 둘째 아들 민규는 문득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과거 남편이 저를 대했던 방식에 대한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엄마한테 잘 안 했잖아요. 아버지는 늘 회사 일에 바쁘다고 하면서 엄마 혼자 집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는 다 봤어요. 민규의 예상치 못한 고백은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사실 민규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남편은 훌륭한 아버지였지만 저에게는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에만 몰두했고 저는 늘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외롭게 허덕였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완벽한 존재로 포장하기 위해 제 오랜 결혼 생활의 불행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 불신과 오해가 이제야 민규의 입을 통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정이는 재산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의 행복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남자가 정말 어머니 재산에 눈독 들이는 거면 어쩌려고요. 수정이의 불신은 여전히 돈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태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훨씬 부유하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아파트와 충분한 연금을 가지고 있으며 저에게 단 한 번도 경제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그는 저를 외롭게 두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재호와 민규 그리고 수정이 앞에서 처음으로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고독, 아이들을 키우며 억눌렀던 여성으로서의 욕구, 그리고 태수 씨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나게 된 제 삶의 열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충격을 받았고 수정이는 여전히 불신했지만 민규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외로웠다면 우리가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아버지를 잊지 못했어요. 당장 그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민규의 말은 제가 예상했던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아버지의 자리를 누군가 대신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좋다. 너희의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태수 씨를 포기할 수 없다. 앞으로 딱 10달만 시간을 주렴. 10달 동안 나는 태수 씨를 너희에게 소개하지 않고 너희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기로 하자. 그리고 10달 후에 태수 씨를 정식으로 너희에게 인사시키겠다. 그때까지 너희가 이 관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보겠다. 이 제안은 일종의 최후 통첩이자 자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현명한 후퇴 전략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결국 저희 단호함과 간절함 앞에 침묵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풍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섰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10달의 유예 기간이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자식들에게 10달이라는 유예 기간을 얻어낸 후 제 삶은 마치 숨막히는 동굴 속에서 나와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태수 씨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웃으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자 씨, 석 달이든 석년이든 나는 민자 씨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변함없는 믿음은 저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석 달 동안 자식들과의 관계를 정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큰아들 재호와 며느리 수정이에게는 이전처럼 과도한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가는 횟수를 줄였고 손주 돌봄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편함과 서운함을 느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너희 인생을 살듯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선을 긋자 아이들은 낯설어하면서도 점차 제 변화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정이는 제가 더 이상 자신들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않자 오히려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가 남아 있었지만 이전처럼 저를 치조하려는 날카로움은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둘째 아들 민규였습니다. 민규는 종종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엄마 요즘 행복하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독을 인정해 준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민규에게만 태수 씨와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태수 씨의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주기도 했고 그와 함께 여행했던 시골 마을의 풍경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민규는 말없이 어머니의 행복을 응원해 주었고 그 응원 덕분에 저는 가족과의 단절 없이 이 사랑을 지켜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석 달이 흐르고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태수 씨를 정식으로 자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잔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태수 씨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꽃다발 대신 자식들 각자에게 맞춘 정성스러운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재호에게는 그가 좋아하는 고급 만년필을, 민규에게는 희귀한 LP 음반을, 그리고 수정이에게는 시어머니와 함께 낄 수 있는 커플링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섬세함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호는 형식적인 질문만 던졌고 수정이는 음식 맛을 평가하듯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민규만이 유일하게 태수 씨에게 기타 동호회 이야기를 물으며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애썼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수정이가 다시금 단호하게 재산 문제를 꺼냈습니다. 태수 씨, 저희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진지해지면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수정이의 질문은 결국 이 사랑이 돈 문제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태수 씨는 수정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민자 씨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만으로도 두 사람이 남은 여생을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민자 씨에게 청혼하려고 왔습니다. 이어서 그는 준비해 온 서류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아파트와 재산 일체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미 정리해 주었으며 민자 씨와의 결혼 생활에 어떠한 금전적인 부담도 지우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증된 서약서였습니다. 그 서약서를 본 순간 수정이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태수 씨를 속물로 오해하고 경계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재호 역시 태수 씨의 진심 앞에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돈 문제로 얼룩질까 걱정했던 그들의 불신은 태수 씨의 단호한 결단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태수 씨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대신 제 스스로 최종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태수 씨는 너희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다. 태수 씨는 그저 외롭던 이 늙은 여자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내준 내 인생의 구원자다. 너희가 내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이제 태수 씨를 너희 엄마의 배우자로 인정해 주렴. 너희가 반대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할 거다.
그 순간 민규가 벌떡 일어나 태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민규는 태수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어머니를 외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민규의 눈물 어린 포옹은 재호와 수정이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결국 재호는 무거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고 수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희가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게요. 그날 밤 모든 갈등과 오해, 불신과 미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용서와 포용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습니다. 태수 씨는 자식들의 축복 속에서 저에게 반지를 끼워주었고 저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황혼 연애, 자식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년 여성의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당했던 한 여성이 자신의 이름과 삶의 주권을 되찾는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인생 드라마였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 엄마가 아닌 태수 씨의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제 자신의 당당한 주인인 민자 씨로 남은 황혼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입니다. 이 황혼의 사랑은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클라이맥스였습니다.